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6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46번째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 몸은 고양이. 뭐 이 몸은 고양이야. 이 몸은 고양이야. 그렇죠. 그게 제목이 귀엽다, 그죠? 귀여워요. 고양이야. 요 책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작가 얘기는 좀 해드렸었고 네. 1교시에 말씀해주신 그 고양이의 눈으로 인간 세상을 본다 이런 네. 컨셉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고양이가 어떻게 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네. 이게 여기도 이제 첫 문장 유명한데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오.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디 그냥 내던진 것 같은데 눈을 떠봤는데 손바닥에 누구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 그 어떤 서생의 손바닥에 올려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서생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남의 집에서 좀 네. 잡일을 봐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걸 서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뭐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고학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눈을 떠보니 손바닥에서 갑자기 날아간 것 같은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형제 자매도 다 사라지고 없고 엄마도 없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나스메 소세키의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세키가 어릴 때 태어났던 상황들하고 이거 묘하게 결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상에 어느 날 던져진 나. 네. 근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그때 한번 우리 시할 때 정지용의 말이라는 시 있었잖아요. 말? 네? 말 기억 안 나세요? 말이요? 포스. 그 시는 구지가밖에 기억이 안 나. 머리를 내놓았어야지. 아니 말? 무슨 시였죠? 말 있었잖아요. 마라, 다락 같은 마라. 이거는 지금 기억난다. 슬퍼도 팬이에요. 근데 네네. 마지막에는 나오잖아요.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은 본질적으로 이상가족들이잖아요. 그치. 태어나자마자 이게 맞아, 다 분리되고.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고양이가 이름은 아직 없다. 고양이인데 그리고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름이 아직 없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유명한 김춘수의 시 있잖아요. 꽃. 네. 네. 한번 말씀하시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죠. 나는 뭐에 불과했죠? 작은 몸짓이었나? 하나의 몸짓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난 꽃이 됐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결국 예. 그렇죠. 이름은 지난 시간 한나 아렌트의 애인이었던 하이데거가 그런 말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은 바로 언어, 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줘야지. 그렇죠. 존재는 존재로 명명이 돼야지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름이 없으면 그는 존재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뭐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특히 이제 강아지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네.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애는 이름이 있지 않냐고. 그냥 사실 강아지 먹지 말자고 그러면 네. 야 소나 돼지는 그치, 다 먹으면서. 뭐 왜 개나 뭐 이런 얘기 반려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걔한테는 이름을 주지 않았냐. 존재. 그렇죠. 네. 존재로 승인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네. 승인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오잖아. 그런 애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만큼 그 이름이 명명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없다. 고양이가 소세 이름이 없고 사실 여기서 나중에 나스메 소세키 아주 그 선생의 집에서도 구샤메 선생의 집에서도 고양이에게 특별히 이름을 안 붙여줘요. 네, 그래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건 이 고양이도 길들이지 않는 거죠. 그 집에 산다 하더라도 길들이지 않는 자기만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 주인 가족들하고 나름 대등한 관계, 별도의 세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세계가 다 열린 게 아니고 서로 세계가 딱 대항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이 세계가 너의 세계, 주인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 빨려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고양이인데 이 민물에 불과한 고양이가 네. 인간과 똑같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끝까지 이름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결국 또 일본과 서양의 문제로도 환원할 수 있고 고향을 일본이라 본다면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름이 없지만 나는 어쨌든 그렇다고 무조건 빨려 들어가진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우린 니네 문명 세계 우리 하루아침에 내던져졌지만 와 일정 거리를 두면서 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네, 그런 것도 된다는 거죠. 해석은. 야 역시 정몽님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뭘 대단해요. 다들 나오는 해석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던져져서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애초에 자기를 손바닥에 올려서 스승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려진 자식이라는 인식. 참 이게 소스케가 아주 어릴 때는 그 인식을 잘 못했겠죠. 그쵸. 먼저 간 거는. 그런데 그 양부 두 번째 간 데는 시오바라 가문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는 정말 자기를 한 10년 가까이 키웠잖아요. 그리고 양부 양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나중에 자전적 소설이 거기 나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는 그 아버지 엄마 자기를 어릴 때 키워준 아버지 엄마가 네.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누구야? 엄마 누구야? 그리고 나서 진짜 아빠는 누구야? 진짜 엄마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아빠는 누구야? 그러니까 아니 애가 당연히 진짜 아빠 엄마도 지금 말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애가 좀 당연히 이상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누구야를 물어야 되는데 자꾸 진짜 아빠 진짜 엄마를 묻는다는 거는 뭔가 내가 이상한 게 느껴진다. 못됐다.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이중구속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막 죽도록 팬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나서도 또 엄마가 연고를 발라주고 나서 좀 있다가 그래도 엄마 너 사랑하니까 팬 거 알지? 이렇게 나도. 애가 그럼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고 임마. 그렇게 좀 하지 마. 아니 왜냐하면 분명히 사랑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때리면 안 된다는데 엄마는 때렸단 말이죠. 그럼 때린다는 건 나를 미워한다는 건데 엄마는 때리고 나서 또 나를 사랑한다고 말이야.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애가 무슨 상태에 패러독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게 사랑인가 뭔가 할 때 이 어느 순간 선택을 못하는 결정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게 이중구속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게 딱 되면 오히려 판단이 쉬워지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때린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이제 그는 이게 뭐 때리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근데 본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이들은 이 이중구속 상태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이제 결국 우리가 성인이 돼가는 사회 과정을 거치는 건데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결국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얘가 지금 뭐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결국 또 나중에 온단 말이죠. 이제 왔어요. 다시 10살쯤 이혼하니까 네네네네. 자기 나스메 가문으로 돌아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렀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자기 하녀 있잖아요. 집안에 하녀가 있는데 자기한테 몰래 와가지고 기속말로 도련님 할아버지 할머니로 알고 있죠. 진짜 엄마 아빠예요. 근데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충격. 그러니까 진실은 알고 있는데 또 진실을 말하면 안 되잖아. 아는 척하면 안 되고 또 이중구속이 되는 거죠. 삼중구속 애는 도대체 맨정신 못 살겠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근데 그 말은 진짜인지 한여가 말한 건 진짜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그걸 또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막 애가 붕 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구속이라는 게 사실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뭘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 선택해도 이게 뭐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그런 선택 불능의 상태. 정민이가 애를 우리 집으로 보내. 왜요?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꼭 이중구속 좀 시키지 마. 우리 집은 심플합니다. 그냥 방임? 네 알아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중구속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10살 때 왔잖아요. 네. 근데 20살 될 때까지 학교에서 호적상의 성은 양부의 성, 시오바라 성을 계속 쓰는 거예요. 통지성 계속 시오바라, 뭐 긴노스케, 간노스케 이렇게 나오고 집에서는 또 아빠 나스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혼란이 되게 오겠다. 그렇죠. 이건 그럼 아버지도 2명이야, 내 성도 2개, 호적이 2개다. 그럼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의 상태하고 또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일본이 전근대 막부에서 메이지 근대로 가는데
이게 결국 그 당시 이제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네네. 예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일신이생이에요. 하나의 몸으로 두 가지 인생을 산다. 일본은 이런 인생이잖아요. 일본이라는 몸은 하나인데 정근대 막부를 살다가 이제 근대 부국 강병을 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서양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하고 나스메 소테키하고도 이 두 개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작가가 된 다 좀 그렇네. 맥락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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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본도 이중이고 그렇죠. 이 인생도 이중이고. 이중이고 이 혼란과 모순 속에서 근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물어본다는데 그게 권위 있는 기준이 자기의 그걸 불안과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인가 그건 아무도 답을 못 해주는 거니까. 좋은데 오늘? 네. 역시 일본 쪽이 전문인가 봐. 근데 잠깐만 이건 편집해도 되는데 저는 약간 그 일본이 이중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 게 이게 잘 모르겠는 게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도 정근대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우리도 이중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가들 있잖아요. 뭐 최만식이라든지 유명한 이호석 소설가들이 바로 자기가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지금 나스메 소세키 글을 읽고 문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말씀대로 우리의 과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유럽 문명의 압력을 받고 개화와 어떤 식민지의 길을 걸어간 나라들은 결국은 그 근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는 근대를 만들어야 되고 부국강병 만들어야 되고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근대적 자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개인주의. 그게 아까 말한 자아본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제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국가도 바뀌어야 되고 인간 스스로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일본이 좀 더 우리보다 그 앞길을 갔으니까 그 궤적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가 우리의 지식인들이 좋아했던 이유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분열정적인 게 나스메 소세키가 이미 체험을 한 거죠. 먼저 우리와 같은 병을 알았던 사람이 이 병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걸 좋아했을 때 이럴 수 있죠.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게 또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그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본도 페리가 와서 어떤 그거 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이라든지 그쪽에서 또 압력이 들어온 거고. 명쾌합니다. 이거는. 됐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뭐야? 그렇게 했는데 상사야? 거의 갑질이야. 다음. 근데 그 양아버지가 나중에 사실은 근데 참 이 사람이 그 결국은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면서 자기 친부죠. 아버지가 양부에게 정서를 보내요. 무슨 글을 보내거든요. 자 이제 호적에서 옮겨오고 서로 이제 깨끗하게 서로 우리 뒷말 없이 헤어지자. 이제 호적 정리한다 이러니까 그 양부가 돈을 요구해요. 키워준 양육주 지금까지 키워준 거 내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때 좀 참 많은 고민을 했겠죠. 생부야 어차피 돈을 주겠지만 친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인간의 정을 키워준 정이 금전에 의해서 뒤처지게 되고. 뭐 지금까지 모였나 나는 그들에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양아버지가 돈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계속 돈 달라고 요구해요. 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참 인간적인 고민과 그런 거를 겪었겠죠. 그것도 또 일본의 상황과 또 맞닿아 있네. 왜요? 왜? 일본도 한참 저 성장하고 나서 저 서양에 많이 갖다 바쳤어요. 네. 아닌가 이건? 미국에 많이 갖다 바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갖다 바쳤어. 또 돈 달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강제로 이제 엔화를 그 올려라 해가지고 그렇죠. 일본에서 돈을 빼가야 되니까 또 일본에서 미국 국채라든지 이걸 얼마나 많이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일본의 어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일본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오 오늘 똑똑한데. 플라자 합의잖아. 플라자 합의는 뭐야? 플라자 호텔은 들어봤어도. 뭐 거기서 합의하는 거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했어. 맞아. 별거 없네 플라자 합의. 플라자 호텔에서 오늘 같이 자자 이렇게 합의했어요.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킵니다. 이 합의에서 미국 달러와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와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네. 이중적으로 혹은 뭐 이제 본인 자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고양이.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가 결국 네.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떤 허물어진 울타리로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네. 따뜻한 데 찾아가려고. 그 하녀가 4번이나 이 고양이를 잡아가 내동댕이 치거든요. 나가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주인 네. 우리 구샤미 선생 주인공 구샤미 선생이 보고 그냥 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스메 소세키가 그 도련님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실제 바로 이 검은 고양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자기가- 검은 고양이 나옵니까? 네, 여기가 검은 고양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거 뭐지? 검은 고양이. 그렇죠. 저 했었잖아요. 에드거 앨런 포. 그 검은 고양이는 아주 불운과 맞아. 악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처음에 검은 고양이가 좀 시큰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점을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고양이를 봐라고 발바닥까지 새까맣지 않냐. 이게 전형적인 복고양이다. 얘를 키우면 이 복이 온다.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녀에게 대충 밥 주다가 나중에 소세키 부인이 직접 밥을 챙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이 까마귀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 근데 왜 일본 까마귀도 좋아. 근데 왜 일본이 고양이도 그렇죠. 그 식당에서 왜 복고양이 있잖아요. 손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 맞아, 그 맞아. 일본에서 식당 있는 앞에서 거잖아요. 그죠. 네. 고양이가 거기는 나름 행운의 상징도 되나 그런가 봐요. 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 고양이가 복을 준다니까 소세키 부인이 고양이를 챙겨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주인이 그만큼 이제 고양이를 키워라 이렇게 된 건데 실제 나중에 소세키가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현금이 정말 당시로 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이 사람 평생 동안 자기 집 없이 그냥 전월세를 우리 치면 이제 돈 그래요? 내고 사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부양 가족이 워낙 이래저래 많으니까. 도대체 뭐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아니 그 양부도 돈 달라 그러지. 안 처가도 주면 챙기지. 되지. 왜 줘? 그게 이 당시만 해도 네. 돈이라는 게 좀 지금의 감각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호 부조라든지 상호 원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지금 예를 들어 당연히 엄마 해줘야 아버지가 된다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거죠. 그 감각들이. 네. 지금은 그렇게 갈수록 좁아져 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좀 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만약에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네. 엄청 먹었을 거야 아마. 저거는 저 어쨌든 양부도 저렇게 못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개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과도기니까. 공동체. 네, 그때는 이제 한 집안이 한 인격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같은 인격처럼 돼 있는 거죠. 한 개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도와주면 내 오른팔을 내가 방치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 오른 다리가 아프다 해도 아예 몰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었다는 거죠. 허리만 괜찮은데 뭐 이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집에 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선생인데 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위장이 좀 약한데 밥은 엄청 잘 먹고 네. 또 소화제를 먹고 나서 이 밥을 먹더라. 소화제를 안 먹고 밥을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그치.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탁 서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한 2페이지 책을 딱 어려운 책을 꺼낸 다음에 졸다가 그다음 침 흘리며 자는 게 하루 일과다. 이 사람은 낮잠 자고 침 흘리게 하루 일과인데 남들 볼 때는 와 공부 열심히 한다. 자기가 보면서 야 정말 선생은 정말 편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고양이는 이제 생각하면서 인간을 관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웃집 고양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너집에 흰둥이 고양이는 주인이 군인인데 자기 고양이의 4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다 호숫가에 갖다 버리더라. 그래서 이런 인간들하고 우리 전투를 통해 갖고 인간들을 경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고양이 이웃집 고양이 여러 명이 얼룩이는 나오는구나 고양이가. 주인이 변호사인데 네. 거기는 우리 고양이가 만난 먹이를 우리는 먼저 딱 발견하면 그게 임자인데 여기는 인간들 막 그걸 그냥 지금 마음대로 약탈해 가갖고 자기 거로 한다. 우리 고양이보다 못한 놈들이다. 소유권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는 것 같아요. 당시 제국주의가 군인과 변호사 법을 가지고 막 그냥 실제 식민지를 강탈하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변호사인데 법을 모르고 그렇죠. 군인인데 강탈하고 그렇죠. 그걸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네. 그런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고양이가 그런 게 그러면 뭐 인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 가겠냐. 우리 고양이가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고양이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일본이다 이거죠. 뭐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 우리 시대가 온다 이런 느낌도 주는 거죠. 그게 뭐 지금 끝까지 내용 얘기해 주신 거 아니면 아니 쭉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초반인 거죠? 네, 이제 2장입니다. 이제. 이제 2장. 네.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11장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두께에 비해서. 11장. 네. 1장입니다. 아직까지 2장이 큰 시작은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친구가 찾아오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은 미학자라고 해요. 메이테이라고 또 다른 이제 자기를 따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당시 이런 사람들 대학을 나왔는데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엘리트 고학력 실업자들을 고등유민이라고 불렀어요. 고등한 유민. 놀유자 노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와서 뭐 자기 친구 미학자 메이테이 같은 경우는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미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연이야말로 한 폭에 사생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주인이 딱 그림을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왔을 때 야 그때 네 말한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러면 그 친구가 그 다 구라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야 역사소설 테오파노를 보니까 여주인공 죽는 장면이 너무나 참 너무나 감동적이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게 진짜 그 소설의 백미였다. 이러면 이 사람이 여주인공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왜 이런 개그 코드 있었잖아요,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그 당시 지식인들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거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 사람들 일하면 무조건 다 좋다 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서양책 나오면 무조건 이런 것들을 야유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친구 미학자 네. 메이테이라는 사람이 진짜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그걸로 시간을 보내고 정말 이제 또 여기서 수제자 한 명이 나오는데 네. 실제 이제 인물인데 간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간게스라는 사람은 사람이야. 나세메 소세키가 구마모토 지진 그때 난 네. 구마모토 성으로 아주 유명한데 일본에. 그 구마모토 제5고라고 하거든요. 일본에는 이제 당시에 제1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동경에는 도쿄는 제1고가 있고 교토에는 제3고가 있고 이렇게 전국에 구제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구제고등학교가 있어요. 네네. 그게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1, 2학년 과정이에요. 교양 과정이에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요즘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1, 2학년인데 그때 영어를 가르칠 때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도쿄대 물리학과 교수를 하는데 이학부 교수인데 아주 뛰어난 수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찾아오는 실제로 지나갔는데 그 데라도라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괴짜 연구자로 이렇게 찾아오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깊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스메 소세키에서 배워서 그런지 모든 거를 아주 시니컬하게 바라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구더기하고 파리하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과학자는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구더기야말로 인간 세상의 청결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청결 담당자다. 왜냐하면 구더기가 모든 썩은 고기나 이런 걸 다 해체하지 않느냐. 그리고 파리야말로 우리 인간의 백신 공장을 만들어준 기술자다. 백신을. 파리가 세균을 퍼뜨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저항력을 키워준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괴짜였어요 항상. 듣고 보니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네. 그 영어로 뭐 너드란 말 쓰고 기기란 말 쓰잖아요. 네. 그런 괴짜 천재도 있잖아요. 이 과학밖에 모르고 별 세상 신경은 안 쓰고 오로지 이런 거 신경 쓰는데 이 사람이 우리 방제학이란 말 아시잖아요. 방제. 재해를 방지하는 학문.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용어를 만들었어요. 방제학이라는 네. 말.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전쟁을 피할 수 있지만 네. 천재지변은 피하기 힘들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제 국방의 일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국방이 전쟁 무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천재지변 연구하는 것 이게 큰 국방이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주의 이런 걸 비판한 거죠, 은근히. 그 이 사람은 정말 저는 좋아하는 게 이 사람 글 중에 그 유언비어라는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언비어. 그 1924년에 우리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조선징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가 일본 사람을 죽인다. 조선징이 폭탄을 터뜨려가고 일본을 죽인다. 그렇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단 말이죠. 그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발음해봐 해가지고 발음 못하면 이게 한국 사람이 발음이 안 되고 일본만 발음되는 건데 그거 못하면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유언비어란 글을 썼는데 우물에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 자, 이걸 따져보자 이거죠. 우물에 조선인이 독을 풀려면 얼마나 많은 독약이 필요하고 또 우물에 운반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정말 사람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시민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이거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이 시민들이 상식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 말만 듣고 우우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 정말 이런 과학적인 상식이 안 되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갈 때 이 독재와 마녀 사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판하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나스메 소세키한테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 양반이
여기서는 하여튼 이 책에서도 아주 괴짜로 나오는데 네네네. 아주 부잣집하고 혼담이 오가는데도 별 신경을 안 써요. 부잣집에서 그냥 데려가려고 해도 별 신경 안 쓰고 뭐 맨날 이상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목 매달기에 역학이었던가 목을 매다는 거를 역학적으로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코사인 방정식을 가지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여기서 한마디로 괴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네. 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네. 결국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잡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고양이가 아주 시니컬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미 소새끼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출세에 관심 없어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도 서로 이기려고 경쟁심 부리고 서로 내가 더 위험한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우리는 세상에 출세에 관심 없어 하면서 또 그게 약간 미련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이중의식을 아주 많이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보고 특별히 있습니다. 무슨 큰 사건. 사건이 있어서 그거 되게 고양이가 휘말리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연작으로. 거기에 이게 쭉 이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당시에 인간 군상들의 허위의식이라든지 겉다르고 속다른 걸 고양이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주는 거죠. 또 누구 비판해요? 연재하긴 딱 좋은 형식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잡지 한 번에 연재가- 딱 끝내기. 잡지에 한 달에 한 번씩 딱 연재하게 분량으로 딱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고양이가 가서 이제 이 고양이는 이 주인이 그 일본의 악기 중에 줄이 2개 된 금은과 같은 게 있나 봐요. 이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 집에 이제 사는 고양이를 갔더니 그 고양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신분이 진짜 높은 사람이었어. 어떤 신분이냐니까 쇼군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일본 막불. 쇼군 부인의 문서를 관장했던 사람의 누이 동생의 시어머님의 조카다. 우리 집 사돈의 팔촌에 사돈의 팔촌에 옆집에 살았던 사람의 친척이 우리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참 허영이라든지 그런 윗선을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사돈의 뭐 누이 동생의 시어머님의 조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양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참 과거의 어떤 귀족 의식이라든지 계급 의식, 신분 의식 그런 걸 계속해서 깨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두 장면이 이제 첫 장면은 이제 자기 이야기, 두 번째는 주인 선생과 친구들 이야기 나오고 그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주인이 콧들 뽑기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재밌겠다. 콧들을 뽑거든요. 근데 콧들을 뽑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이런 데 있잖아요. 콧들을 딱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콧들이 점착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나서 바람을 후 부는데 세워지나? 세워줘 이게 강하면 그러니까 바람을 후 부는데 안 세워. 해봤구나. 아니 더럽다면서 해봤어. 보여줘? 혼자 있을 때 하기 좋은 거 중에 하나예요. 뭐요? 그 그게? 코털 세우기. 네. 뭐 코털을 남자들이 종종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마 코털이 그렇게 강한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 코털은 되게 그 단단하단 말이에요. 강하고. 그래서 이제 뽑아. 이 코 밖으로 삐져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뽑아. 그렇죠. 근데 그 뽑은 아이를 그냥 버리긴 좀 아까운 거예요. 왜 버리면 돼? 내 몸에서 나왔지 않니? 뭐야 그럼 손톱 발톱도 자르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 아니, 그래서 이제 코털을 뽑아서 코털의 이제 뿌리 부분을 보면 그래서 끝에 머리카락처럼. 네, 그렇죠. 뭐 뿌리가 있죠. 그래서 걔를 종이에 이렇게 딱 놓는단 말이에요. 네. 모심기죠. 이 사람들 다 해봤구만. 다 해봤어. 그래서 그 나란히 줄 세우면 그것도 나름 보람이 있다고. 바로 지금 나중에 소세키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런 유머 코드가 많아요 여기서. 그래야 자기 정신병을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 근데 특히나 감동한 게 부인한테 부인까지 부른 거예요. 이게 봐라고. 코털에 새치 코털이 나온 거예요. 하얀 코털. 그래서 야 이거 봐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더러워하는데 아내 자랑하거든요. 난 새치 코털도 나왔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재미있어요. 이 사람 이걸 소설에 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상벽을 이룬 일본의 국민 소설가가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무이라는 소설도 쓰고 네. 아베 일족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이 사람은 나스메 소세키보다 10몇 년 빨리 독일에 유학 갔던 일본의 군의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네. 이 사람 독일 여자하고 사랑을 했죠. 근데 그 사랑이 결국 일본 집안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독일 유학할 때 독일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일본 사람들은 코트를 뽑고 아유 야만적이고 더러워 이러니까 우리 절대 안 뽑아 이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도 일본 사람들하고 바로 안 뽑지 않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부분 다 뽑더라는 거죠. 그다음부터 모리오가 그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는 코트에 코자도 꺼내기 싫어했는데 나중에 저 새끼는 그게 뭐 어때서 이런 거죠. 그건 독일 사람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서양 본의가 아니라 일본 본의로 가자. 코트를 뽑는 거 줄 나란히 세우고 패치 코트는 아, 국민 문화네 이거. 코털 뽑기. 야, 진짜 긴 애들은 진짜 길어요. 오. 힘이 엄청 세. 코털이. 코털이 힘이 엄청 세. 근데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아니 근데 네. 제일 깨는데 남자들 이렇게 약간 코털 삐져 삐져나오면. 나와 있으면 엄청 깨. 네, 그렇죠. 니네들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우리가 뽑는 거야. 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요? 니네들이 아니요. 아니 코트를 지금 싸우자고 나온 거 아닌데요, 정영진 씨. 아, 미안합니다. 아,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러네. 코틀 깎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틀 깎기. 아이, 그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이 그 시중에 파는 코털 네. 깎기가 있어요. 코 이렇게 전기 면도기처럼 네. 코털 면도기에서 코 안에 집어넣으면 왱 이렇게 깎아주는 애들인데 걔네들의 문제. 그러니까 코털도 사실은 적정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겠죠. 먼지도 걸러줘야 되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가위로 삐져나온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잘라주는 게 제일 좋고. 아, 뽑지는 말고. 네, 뽑으면 그 코털 뽑으면 위험하죠. 그 출혈이 그 네. 염증이 날 그래요? 수 있죠. 그 예전에 거기 한번 나왔었어요. KBS에 왜 무슨 119 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저기 응급 뭐야. 상황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거기에 코털 뽑다 죽는 위기 탈출 위기 같은 탈출 거? 넘버원. 예. 거기도 아니, 코털 뽑다가 죽은. 안타까운. 난 근데 그건 좀 싫더라 이게. 뭐야? 이게 콜라보 있잖아요. 그 귀에 털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분이 있어요. 귀에 털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귀털 있지. 경우는 귀털이 많이 나오죠. 귀에 털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에 이게 잔털이 보통 있잖아요. 네. 근데 어. 굵은 털 나는 사람들이 있어. 오. 뿌리처럼 막 능꿀처럼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하일성 씨 있죠. 네. 그분이 귀털이 밖으로 한 5cm씩 나왔었어요. 아, 정말? 그렇죠. 저도 아는 선배분이 이제 능꿀 같은데요. 완전히 그런 귀에. 거는 약간 관사학적으로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모르시나? 아니 관상학적으로는 그루트 아니야? 털이 아이엠 그루트? 관상학적으로는 털이 적은 게 좋죠. 왜요? 아, 그래요? 아니, 관상학적으로는 털이 많은 것보다는 털이 적은 거를 왜 많은 게 좋을 것 같은데? 털이 적은 거를 귀격이라고 보죠 보통. 아, 지금 왜냐면 자기가 털이 적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쪽에서. 오, 그렇구나. 하여튼 귀털은 나는 그건 못 참겠더라. 귀털은 나. 머리 오가이시네. 아 귀털이 아니 네. 코털은 참고. 네. 코털까지는 뭐 괜찮은데. 하여튼 뭐 그런 코털 뽑는 취미가 있었던 서새끼. 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네. 그런데 이게 코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이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동네 사는 네. 어떤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아주 큰 부자 회사 사장 가네다라는 사람의 부인인 여자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자 코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하나코라고 자기들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코는 코가 하나가 코 빗자고 코는 자자니까 하나코 하면 비자. 코 여자다 이런 뜻이겠죠. 아, 코가 코 큰 여자, 여자. 네. 자, 그래 하나코라고 이제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그렇게 장명을 했다. 이제 코가 크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하나코 와가지고 잘 아시지만 우리 남편이 가네다야 뭐고 어쩌고 하니까 딱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네 아리가또 하면서 슬슬 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선생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리고 부자를 관심 별로 안 없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지 했는데 이 여자 기분이 나빴지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여기 찾아오는 제자 강게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 그 괴짜? 네. 네. 우리 딸하고 좀 지금 혼담을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니까. 되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당신은 여기 우리 그 강게스라는 애가 찾아온 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뒷집에 인력 꺾은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당신들 이야기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이제 왜 아주 그 벽이 아니고 나무고 그 아주 문풍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장호지 같은 거 아주 얇게 바르잖아요. 장지 네, 문에. 네.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들려오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박사가 될 수 있냐 그 사람. 그거 왜냐니까 박사가 좀 돼야지 우리가 이제 결혼할 우리가 좀 집안에 위신이 서지 않냐. 학사는 늘려 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기분 나쁜데 자꾸 이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그리고 강계사한테는 좀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뒷조사한 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틱틱거리니까 네. 나중에 이 하나코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인력 꺾은 아주머니 이런 사람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저 말 잘 안 들으니까 우리 말 들을 때까지 네가 계속 밖에서 욕설 하고 큰 소리 내가지고 공부하는 거 방해해라. 약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부자들이 만들어지고 부자들은 학자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제 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선생하고 다 친구도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코죠. 이 부잣집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아 이것 좀 어떻게 저거 우리를 무시한다. 혼을 좀 내주자 하니까 그 간에다 돈이 많잖아요. 이 바로 선생의 자취를 같이 했던 친구고 자기가 좀 돌봐주는 새사원이 있거든요. 그 스즈키라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네가 좀 우리 딸 혼담 방해하지 말라고 좀 네가 가서 좀 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방해하면 우리가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거 손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네가 정확히 인식시켜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생은 사업가 하면 질색인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의리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돈을 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짓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친구가 와서 아, 그래도 네가 그 둘이 좋아하는데 만약 반대하면 되겠냐.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다 뭐 이러니까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한 천하의 허풍선이 미학자 메이테이가 딱 와가지고 다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천하의 수제 관계서를 어떻게 그런 돈만 아는 집에 보내냐. 그거는 마치 큰 코끼리 아주 최고 총명한 코끼리하고 돼지 새끼하고 결혼시키는 거 똑같다. 이런 식으로. 부자를 돼지에 비유했구나. 근데 메이테이가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내가 똑똑한 거 조금만 자랑할게 이러면서 그리스에는 본래 체육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제 체육을 중시하니까 올림픽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 열어 체육을 잘하면 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포상을 해줬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왜 학자의 지식이나 지혜는 포상을 하지 않느냐 이거지. 포상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참 자기가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자기 힌트를 얻었다 이런 거예요. 보통 상이라는 거는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기능보다 더 귀중하니까 네가 잘했다고 해서 더 앞으로 잘해라고 이제 이 상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거죠. 지식. 그럼 이 지식에 대해서 뭘 상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그러면 지식에 오히려 가치를 손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다. 지식 그 자체로 좋은 거다. 그렇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지식에는 대적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서는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활동 도서관. 영화를 활동 사진 하듯이 활동 도서관이고 저 가네다라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활동 집회다. 저거는 걸어다니는 돈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 힘이 돈의 힘보다 세다. 이런 거를 그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 참 재밌는 게 이게 전 이 사람이 진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 뭐 칼라일 철학자 칼라일도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말했던 부분이 최근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진리의 가격이라고 마르셀 에납이라고 프랑스 인류학자 지었는데 여기에 이 주제가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싫어했느냐. 소피스트는 지식을 팔고 보수를 받잖아요. 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가르치고 보수를 절대 안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에는 가격을 매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진리의 가격을 매기니까 가장 경멸, 수업료 받고 자기들은 가르쳐 주잖아요. 지식이나 수업은 수업료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럼 우리 일당백은 뭐야? 아니, 우리는 뭐 그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럼 학자나 철학자를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해야겠네. 진리나 스승에게는 보수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 정렬을 해주는 거다 이거죠. 근데 동양에도 그랬거든요. 동양에도 공자 맹자 이런 시대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서당도 그렇지만 스승에게 배우려고 할 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속수라 해가지고 고기 육포 이런 걸 묶어가지고 다 그 선물을 먼저 예를 바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선물을 주는 거지 보수를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그 진리의 가게라는 책인데 이 100년 전에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래서 고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 그 선생님들한테 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촌지 뭐 이런 거 주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요즘 촌지 안 주는 걸로 알고 좀 안 줍니까? 요즘은 안 주죠. 옛날에 많이 줬죠. 아, 그래? 촌지. 요즘에 안 줘? 갑자기 요즘 주면 큰일 한기받으시네. 나요. 요즘은 왜냐면은 그런 김영란법 뭐 이런 것도 네. 있지만 그냥 선생님들 자체도 그런 거에 휘말리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래? 드리는 게 더 신뢰가 되는 그런 문화. 그럼 우리 저 정민이 때는 천지가 좀 있었어요? 그쵸, 있었죠. 현금? 저희 엄마도 좀 드렸고. 근데 우리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저 어렸을 때는 돈은 아니었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정성이 들어간. 뭐
그런 거였어요. 저도 집에서 담근 과실주를 선생님에게 그렇죠. 드리기도 하고 뭐 네, 집에서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네, 그 음식 뭐 이런 거 좀 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 방문하잖아요. 네. 했었어요, 정말? 가정 방문 같은 건 안 했는데. 선생님 가정 방문을 해요? 저희도 했죠.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만 했었는데 그 가정 방문 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 환경을 알아야죠. 그래야 선생님이 그래도 애가 어떤 환경인지를 직접 가봐서 봐야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몰지각한 선생님들은 삥 뜯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비리의 뭔가 그래도 온상일 것 같은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하도 지금 말씀드린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게 좀 그나마 안심. 학교는 보는 눈이라도 있는데 각자 집으로 돌아다니면 보는 눈도 없잖아. 마음껏 줄 수 있지. 아니 저희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같은 방문을 다음에 갈 애들이 같이 이제 조를 짰으니까 네. 애들 다 같이 있는 거죠. 선생님하고 다른 부모님하고. 그래 뭐 그런 거 괜찮아. 그러니까 서로 같이. 우리는 선생님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 귀한 설탕물을 드렸어요. 아니 그때는 옛날에는 설탕물이 귀했어요? 80년대 초반 아닙니까? 뭐, 정효재 씨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닌가? 아니, 찬물에 이렇게 설탕 그때는- 타서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는 최소한 오렌지 분말 가루 해가지고 또 이 오렌지 사람들 또 가루를- 시작됐어 옛날 오렌지 가루를 찬물에 타가지고 드셨죠. 오렌지. 가루 분말, 오렌지 분말. 나 미치겠다 그냥 진짜. 설탕물인데 우린. 네. 너 설탕물 들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커피를 대접해 드리던 시절. 커피 대접해 그래. 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그 사우디를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면서 이제 커피를 이만큼 사오셨다고. 근데 이제 커피도 사고 코코아도 사왔어요. 코코아는 정말 없었을 때. 그치. 근데 이제 코코아를 사오셨는데 커피는 아무리 먹어도 좀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코코아를 이제 타드린다고 타드렸는데 선생님한테. 그 코코아가 설탕이 없었던 코코아인가 아이고. 봐. 막 카카오 뭐 카카오 백인가 봐. 이런 거 쓴 거. 그래갖고 커피보다 더 쓰더라고. 근데 또 선생님은 또 이걸 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없이 살아서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아시겠지 하고 드린 거예요. 선생님도 표정이 썩더라고 이렇게 드시면서. 뭐 그런 자 커피를 어릴 때 이렇게 선생님께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커피 맛을 모르셨어요 선생님도. 하긴 80년대만 해도 우리도 몰랐고. 네. 커피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1kg 커피가 있었다면 선생님들도 아마 저를 때리지 않았을 텐데. 커피를 못 먹었었어. 제대로 된 커피를 못 먹고 그 한이 맺혀서 나를 그렇게 혼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사랑하시는 그 커피죠. 향도 좋고 원두가 일단 좋은 1kg 커피. 얼마나 좋은 커피인지 우리 정민영 그리고 정박님 또 마도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네. 근데 1kg 커피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진짜 요즘 많이 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올리시던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팟캐도 사랑해주시고 1kg 커피도 사랑해주셔서 이번에 2018년 골든 커피 어워드에서 자신 있게 해. 오빠? 예, 자신 있게 하라고. 핸드드립 챔피언십 공식 지정 원두로 네. 이번에 1kg 커피가 뽑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예, 예. 그만큼 원두의 수준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정박님 한번 가야죠. 네, 뭐 커피. 정쇼스트? 네, 커피 이야기하면 뭐 결국 뭐 나스메 소세키는 커피를 못 드셨는데 네. 못 먹었어요? 못 갔습니다. 일본의 커피집이 들어선 게 1910년대 카페 파울리스트라고 그게 최초의 커피집인데 그게 10년대 들어섰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물론 그 정도 커피를 그 정도 먹었는데 있었죠. 대중적인 커피집이 일본에서는 카페 파울리스타가 첫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나스메 소세키의 제자라고 할까요? 문화생이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나생문을 지은 사람 나생문. 아시죠? 나생문의 작가 나생문? 라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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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쇼몽 맞을 거예요. 그 숲을 속에 본래 그 원제였는데 그 바로 아쿠다가와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나스메 소세키 문화생이었죠. 같이 계속 집을 찾아오던 그 도서관은 정말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커피가 진짜 창작의 산실이 되죠. 우리 그 프랑스의 발작이라고 그 인간이극이라고 아주 정말 주인공만 등장인물만 한 2,000명 나오는 90편의 책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에 그 책을 쓰려면 하루에 18, 19시간을 원고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60잔을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그래 위대한 그 작품을 만들어냈죠. 커피야말로 위대한 창작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도 1kg 커피를 드시고. 그렇죠. 회사에서 뭐 기획서 써오라는데 기획서가 안 써진다. 네. 창작의 친구입니다.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분명히 단골 고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아요. 네. 요즘. 1kg 커피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한글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심플하게 그냥 전화로 물어보실 분은 1661-5433 1661-5433으로 전화하시면 뭐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 네, 여기를 한번 뭐 전화하시거나 혹은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을 이렇게 앞두고 배송 상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시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여기 고객센터에다 전화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은 네. 추석 전에 배송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그 돈 떼어먹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고 주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뭐 커피 얘기로 또 빠졌는데 소새끼 그거 또 계속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네. 이 5장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나무집이고 뭐 장집문이 아주 뭐 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술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 도둑 얼굴을 고양이가 살펴보니까 정말 희대의 수제, 잘생긴 강개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야, 신은 전지전능해서 인간을 각각 다르게 만든 게 아니라 무능해서 인간을 똑같이 못 만든다. 하도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쭉 나와요. 근데 사실은 왜 무능하냐? 우리가 인간이 말을 배울 때도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말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모방하는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또 고양이가 설을 푸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저렇게 똑같지만 진짜 잘생겼지만 한 명은 천재고 한 명은 또 도둑이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인간 세상이란 건 웃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둑이 갖고 가는 물건이 너무 재밌어요. 뭐예요? 특별한 기준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선생의 집에서 서생 노릇 하다가 회사원이 된 사람이 선물로 보낸 참마, 마 있죠. 네. 마 한 상자가 있었고 그리고 입는 옷,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속옷 이런 것까지 다 덜덜덜 말아가지고 가져갈 게 도둑이 없으니까. 뭐 그게 큰 그 당시에는 또 옷이라는 게 그때는 큰 거였대요. 맞아요. 네. 우리도 옷 진짜 귀했어. 어릴 때 얘기 나오네. 아니 무슨 얘기들은 막 조선시대에 살다 온 사람 같아.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옛날에 진짜 뭐 물건이 그러니까 다 귀했잖아요. 그때를 아십니까? 아니, 짠내나 너네. 아니 진짜.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귀했어요. 그래갖고 뭐 옷 물려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네네네. 그 옛날에 도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가져가는 게 TV 이런 거는 뭐 진짜 큰 물건이고 소반 그러니까 상 있죠 상 그런 것도 막 훔쳐가고 그랬어요. 밥상을? 밥상 같은 것도 훔쳐가고 그리고 뭐 항아리 이런 것도 훔쳐가고 모든 걸 다 훔쳐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저희 지질하게 가난했나 보다. 네, 저희 옆집이 도둑을 맞았었는데 네. 그 신문에까지 났었던 왜요? 적이 있었어요. 집을 가져갔나? 그러니까 대낮에 네. 유유히 이제 그 기자가 살던 집이었었는데 그 이제 어느 시간에 비고 그 와이프가 언제 나가는 게 일정하니까는 대낮에 유유히 리어카로 이렇게 다 그래. 아예 그냥 딱 차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실은 거구나. 네. 그렇구나.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그래. 참 도둑놈들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물자가 귀한 시절. 근데 그때 70년대 윤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상해. 나이 속인 것 같아. 막 알고 보면 막 50대인 거 아니야? 어? 야, 니네 집에 전기 언제 들어왔냐? 무슨 소리야? 전기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겠죠. 전기 있었어? 당연하지. 좋은 시대 살았네. 전기는 저희도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69년, 70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50 넘었다니까. 야 전기가 그렇게 전화는 언제 있으셨어요? 전화는 76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잘 사셨네. 우리는 80년대 넘어서 전화 났어요. 그래요. 그때 전화가 비쌌죠. 아주 비쌌죠. 전화 하나 놀려면 그때 돈으로도 아마 10몇만 원 뭐 이렇게 돈 많이 했을 줬어요. 거야. 네. 그렇게 비쌌다고요, 전화기가? 네. 지금 아이폰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보다 더 그거보다 셌죠. 더하네. 더 할 수 있죠. 네. 그래갖고 그때 전화를 딱 놓으면 이제 그땐 전신국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름이 좀 전화국이라고 그랬나? 통신공사였나요? 최신부 산하 전무국이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을 관장했으며
1981년 12월 10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1990년 12월에 한국통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데서 통신공사. 온다고 네. 딱 오면 이제 전화선을 이제 전봇대로 쫙 이어갖고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전화번호부를 네. 줬죠. 네. 두툼한 걸 하나 네. 줘요. 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부를 딱 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전화 쓰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번호 보면 대전 지역에 사는 모든 집에 그렇죠.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 오.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때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옆에 전화번호 맞아. 주소까지 주소 있어요. 있었어. 진짜로? 네, 맞아.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왜냐면 그때는 같은 이름인데 가나다 순대 있는데 달라질 헷갈릴 수 네. 있으니까 네. 주소까지 주소까지 알려줬어. 맞아. 맞아.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못하죠. 네. 터미네이터 1 영화 보면은 네. 그 찾아갈 때 아 거기도 참 전화번호 뜯어가지고 그 이름 하고 미국도 그랬구나. 주소 찾아가잖아요. 아. 네, 사라 코너. 저 그런 건 진짜 모르겠고 왜 그냥 졸업 앨범 같은 거 보면은 뒤에. 네. 저는 그때도 그런 게 되게 뭔가 이런 뭔가 약간 개인의 사생활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그렇게 집마다 다 있었다는 게 진짜 놀랍다. 졸업 앨범에 전화번호 나온 거를 불쾌한 애들은 대체로 좀 예쁜 애들이고 그렇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장난 전화 많이 오고 막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인기 시절. 많았다며 언제는. 자 인기는 모두 거품입니다. 네. 자 그렇게 도둑을 들고 네. 이제 경찰 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직접 부스로 잃어버린 품목을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부인한테 잃어버렸다. 옷 한 벌에 얼마짜리 그 대충 가격을 적어가지고 하는데 막 부인하고 또 대판 싸움을 하고 이렇게 비싼 허리띠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당신이 사준 게 아니고 숙모한테 받은 거야. 막 계속 투닥투닥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선생이죠. 선생이 막 뭐라 하는데 외래어로 욕을 한 거죠. 에이 바보 이런데 부인이 이게 거슬리는 거야. 이게 뭐지? 이 뜻이 뭘까 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차에 이제 본래 이 집에서 서생으로 있었던 그 다타라 삼페이라고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있던 애인데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원 하는 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말을 보내줬는데 마 잘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선생님을 보면서 아유 선생님 참 왜 이렇게 사십니까? 선생님도 법대를 나와가지고 해산은행에 취직하면 지금보다 월급이 몇 배나 될 텐데 아유 지금 이 주식은 왜 안 사냐고 지금 사면 3, 4개월만 지나면 2배로 뛸 텐데 왜 주식을 안 사냐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선생은 뭐 그런가? 이래 되고 사모님은 진짜 그럴까요?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뭐 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참 고양이가 옆에 이걸 지켜보면서 아유 뭐 결국 이 사람들은 겉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고양이가 내 영혼을 보라고 말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라를 강요하는 것은 중에게 머리를 묶고 그리고 전차에게 탈선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국 머리로 활동하는 고귀한 고양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하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 저 사람들에게 맞춰줘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평범한 고양이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를 좀 잡아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지를 잡으려고 지가 이제 부엌에 딱 있는데 어디로 지가 나타날까? 세 가지 길에서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하다가 지하고 뒤엉켜가지고 결국 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때가 마침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서 주장하는 서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일본의 도고 헤이하츠로 완전히 전멸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완전 일본 사람들이 막 일본적으로 거국적으로 완전히 축제와 환희의 분위기 젖어 있으니까 요걸 좀 빗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고향인 거죠. 그 세 가지 길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발틱 함대가 저 그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발틱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뭡니까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밑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도양을 지나 태평양까지 온 거예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세 가지 길을 올 거다 이거죠. 한쪽으로는 우리 대한해협, 일본에서는 스시마 해반에 이쪽을 지나가지고 오는 거다. 아니면 일본의 이제 스가루 해협, 일본의 혼슈하고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그 중간. 아니면 그 다음에는 소야 해협, 북해도하고 사할린을 연결하는.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걸 선택을 잘못하면 결국 블라디보스톡으로 발틱 함대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일본은 완전히 절단 난다 이래 되는데 결국 운과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대한해협을 딱 그 도고의 함대가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서 격침시켰죠. 그때 결국 요번에 보물선 사속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돈스코이호에 네. 바로 그때
그때 로일 전쟁 때. 바로 그 발틱 함대 그 배예요. 근데 그 배는 그때 이제 좀 포격 피해를 입고 계속 도망을 치다가 결국 울릉도 부근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침한 거예요. 자침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침몰 시키고 왜 해요? 더 이상을 이제 갈 수가 없고 이게 되니까 이 배를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 킹스턴 밸브라고 있는데 그걸 열어버리면 이제 자침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 거기서 그러니까 배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상한 게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것도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6장 7장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막 자기들끼리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 미학자 메이테이는 결혼 안 했거든요. 내가 젊을 때 어느 산골을 갔는데 숲에서 어느 집이 하나 있더라. 정말 예쁜 여자를 봤다.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밥을 이제 지어준다는데 너희들 뱀밥이라고 들어봤냐는 거야. 뱀밥? 뱀밥. 스네이크? 네, 스네이크 라이스. 스팀드 라이스. 네, 스팀드 라이스.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집에서 뱀밥을 먹겠냐 해서 아니 뭐 난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밥에 뭐 이거 먹어봤는데 우리 한번 먹어보자 하니까 처음에 또 보니까 이제 솥에 밥을 이제 살을 안 치잖아요. 네. 그래서 김이 나오잖아. 근데 구멍을 많이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이 나오면서 야 머리 좋다 이렇게 구멍을 스팀을 빼구나 이랬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어느 뭔가를 하나 그 뭔가 소쿠리를 들고 오는데 소쿠리에 뭐가 한 덩어리 뭉개져 있는데 그 뱀인 거예요. 그 뱀을 갑자기 솥뚜껑을 열더니 뱀을 집어 넣어요. 그래 턱 닫고 나서 이제 뱀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뱀이 전부 다 이제 그 구멍 속으로 아니 그 뱀의 머리가 뱀 대가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적당히 되면 자 뽑아라 이러면 뱀 대가리를 이제 그 예쁜 딸하고 부인이 그 뱀 대가리를 쑥 빼니까 뼈만 딱 하고 뱀 대가 나오고 살은 딱 고기만 살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천하의 일미더라. 그런데 다음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밥을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제 봤던 그 예쁜 여자가 알고 보니까 대머리더라는 거예요. 대머리가 돼 있고 머리 가발을 쓰고 있더라. 그 자기 생각에는 뱀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열이 뻗쳐가지고 이 머리가 다 빠졌다. 그래서 내가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막 그냥 이야기를 계속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 뱀밥 한번 먹어보라고 실험해볼까? 이런 식의 서로 그 김근모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이 소주를 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뭐 TV 프로 보면 나오잖아요. 트리로도 만들고 트리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런 식의 실험들을 요즘 TV 많이 보시나 봐요. 우리 정말 무슨 얘기가 있어? 그 뭐지? 뭐 미운 우리 새끼. 그 소주 먹는 방법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소주를 좋아해서 그냥 관심 있게 본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소주는 별로. 거기 한 6장 7장. 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고양이가 운동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해요? 네, 이제 운동을 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 나요. 지금 예전에 운동 안 했거든요. 네. 뭐 예전에 태어날 때부터 강골이고 이랬는데 뭐 일본 사람들은 주장이 일본에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이제 누구죠? 일본의 막부를 그 17세기에 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 그 이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운동이란 게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서양에서 왔다 이거죠. 운동이 좋다. 우유를 마셔라. 해수욕을 해라. 해수욕도 개념이 없었대요. 해수욕이 좋다는 것도 서양에서 온 건데 이 사람 딱 그렇게 해요. 아니 고양이가. 이것도 결국 서양에서 온 전염병과 같은 거다. 신경쇠약, 패스트, 폐병과 같은 거다. 무조건 서양이 좋다니까 무조건 우르르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기 운동은 뭐냐. 사마귀를 사냥하는 거. 매미를 잡는 거. 소나무를 미끄럼 타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좀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벼룩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벼룩을 없애지 하다가 목욕탕 주인이 가는 걸 보고 대중 목욕탕 이런 데를 한번 가보자. 그 구경을 왔는데 이 고양이의 시각에서 인간을 보는 거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체로 돼 있는 거 보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죠. 다 같이 다 벗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의상 철학이란 뭐 이런 거 철학도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인간이란 거는 인간의 본질은 의상, 옷에 있다는 거죠. 옷을 입는 걸 벗어버리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본 기괴한 광경이었다. 어떻게 모조리 나체로 저기 사람들이 그 탕이 완전히 그게 사람이 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탕에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 속에 탕이 들어있는 느낌. 그 정도로 바글바글하고 뭐 물도 있잖아요. 떼국물이 줄줄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은 계속 안 가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그 물도 좋다고 이게 유장병 좋다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막 마시고. 옛날에는 그랬군요. 네, 온천물 이런 거 좋다고 온천물 마시잖아요. 몸 씻고 있는 물을 동시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음용수가 따로 있는데 그때는 몸 씻으면서 같이 물도 마시고 이렇게 몸이 좋다고. 옛날에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마 그 때가 아마 일본도 네. 옷을
그 전통의 그 의상에서 서서히 뭐 서양식 의상으로 막 바꾸는 과도기쯤 되겠군요. 그렇죠. 그때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일본도 우리 훈도시 이런 거 받듯이 여름에 더울 때 위통 다 그냥 그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뭐 이제 이걸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이제 옷을 입게 되고 특히나 서양식 의복 네네. 이런 걸 입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문명인으로 버티려면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치화 그리고 이런 거 유행하니까 네. 그 나체화 이런 것도 예찬을 하면 그렇게 나체가 좋으면 니도 옷을 빨가벗고 우에노 공원을 산책하든지 아니면 자기 너 딸도 같이 빨가벗게 가지고 나체가 그래 좋으면 하지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제 고양이가 비꼬면서 결국 그 안 하는 이유는 결국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나체로 안 다니니까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기준을 이제 서양을 흉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재밌는 거죠. 긴 것에는 감겨라. 일본의 특징 있잖아요. 강한데 약하다 이러는데 긴 것에는 감겨라. 무거운 것에는 눌려라. 강한 것에는 굽혀라. 이렇게 명령을 따르는 게 정말 촌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말하는 서양 본의가 아니라 자기 본의로 써라. 일본은 일본만의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 벗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벗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고양이 시각에서는 아주 야만스러운 걸로 나오는 걸로? 거죠. 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은 야만스럽게 나오는데 이 고양이 이제 생각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목욕탕에서. 근데 결국 인간은 태초에 벌거손이 태어났는데 왜 옷을 걸치는가? 그건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하려고. 임금은 임금대로. 그죠? 신하는 신하대로. 하긴 다 먹긴 모르지. 예. 차림새로 신분을 파괴해야 되니까. 아, 왕인지 뭐 네. 신한지.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근대 사회는 개성을 주장하잖아요.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더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생긴다. 개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기는 거 결국 그래서 고양이의 결론은 인간은 평등을 싫어한다. 옷을 다르게 입는 거 보니까 인간은 평등을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명 비판을 딱 고양이가 목욕탕을 바라보면서 나체와 의상과 인간의 평등까지 쫙 이렇게 한번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뜨는 거죠. 약간 통찰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이게 딱 그러니까 언제 하나씩 보면 되십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런 뭐 앞에 없으면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걸 1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네. 똑똑하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문명 비판이 가다가 결국 아까 말한 그 바로 가네다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고양이를? 아니, 이 이제 선생 집을. 선생이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혼담을 자꾸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야구놀이를 하면서 자꾸 이제 야구공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선생의 집으로.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쳐달라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쳐준 거예요. 자꾸. 쳐줘도 계속 애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간에다가 돈을 주고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괴롭히라고. 공 던지라고? 네. 그러니까 이 시끄러우니까 이 선생님이 미치는 거죠. 아니, 나는 이제 책도 읽고 물론 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 못 자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네다라는 사람이 보낸 자기 친구 있죠. 스즈키라는 사람이 와서 그냥 대충 굽혀라 이제. 돈한테 맞서봤자 너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말 들어주고 대충 굽혀라. 이렇게 말하고 의사 선생님이 와요. 의사 선생은 그러면 그게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그러니까 내가 체면수를 한번 걸어볼게. 그러니까 체면수도 안 돼요. 해보니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또 철학자 한 명 나타나요. 자기 동료인데 야기 도쿠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네가 수양을 해라. 마음을 고쳐라. 결국 네가 뭐 적극적으로 주의 조건을 바꾼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여건을 바꾸지만 동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웃 마을을 가야 되는데 산이 있잖아요. 그럼 서양의 기준으로는 이 산에 굴을 파가지고라도 마을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냥 이웃 마을을 갈 생각을 버리자. 이렇게 살자. 만족하고 살자. 그러니까 너도 만족해라. 마음을. 가면 뭐 할겨. 그렇죠. 이 동네나 그 동네나.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니도 마음을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신응리해라. 그냥 아하 전혀 시끄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이제 좀 비꼬는 게 나오죠. 네. 야, 근데 이 책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굉장히 궁금하네. 네. 고양이 이제 그게 다 죽어요? 돼갑니다. 네. 고양이 어떻게 될지 고양이가 어떻게 궁금하다. 될까요?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고양이가 결혼하나? 아니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야기라는 친구가 와서 도사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약간 고양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실제 이제 이 선생은 도사 친구 이야기가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허풍선이 미학자 친구 있죠. 메이테가 찾아와가지고 아유 그 야기 그놈 말 믿지 말라고 왜 이러니까 또 도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밤에 우리 집에 재워주는데 지가 와서 이제 그 야기 도사 코트
똥을 깨물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독이 퍼지면 이제 큰일 난다. 나 어떻게 하냐 좀 방법을 찾아다오 생각 난리를 쳐가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종이 이런 쪼가리에다가 밥풀을 묻혀가지고 야 이게 독일에서 나온 특효약이다. 이거 묻히면 가라앉아 하니까 괜찮아졌어? 아니 안심하고 쿨쿨 자더라. 그거 믿지 못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진짜 이게 뭐 동양 좋다 이런 게 딱 시니컬하게 해서 다 꿰뚫어 보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인간이. 그 고양이가 이제 그 10장에서는 이제 가족들 이야기 이제 부인의 이야기 네. 하녀 이야기 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냐 남이 어떤 난처하고 곤란한 직에 있으면 그걸 엄청나게 비웃고 남이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있다 이러면 그거를 아주 냉담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부인과 하녀와 그리고 선생을 찾아온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지가 막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고양이가 뭐라고요?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 1905년이잖아요. 지금 유능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꼬우는 일,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일, 허세를 부리면서 남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떠보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 불안당에 비해서 우리 선생, 우리 주인은 정말 고급진 인간이다. 왜냐하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야가 빠지지 않아서 그거 자체가 고급이다. 이런 일을 안 하니까 고급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그때도 똑같은 일인 거죠. 유능한 사람은 결국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르고 남을 잘 위협하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한마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선생은 참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꾀가 없어서 참 고급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양이가 칭찬해 주는 거죠. 약간 주인이 우리 마도님 스타일. 예, 저도 제 생각을 했습니다. 누워 있는 시간이 기시잖아요. 그래도 또 무능하진 않으니까. 근데 곧 사업으로 말아드실 거라는 거. 너무 그러지 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결론은 이제 네, 나오겠군요. 결론은 이제 11장입니다. 그 결론이 사실은 바로 이 근대 자아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왜 이제 일본의 당시 근대 개인의 문제가 신경쓰이게 많아졌냐면 결국 나도 근대적 개인으로 써야 되지만 남도 근대적 개인이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이제 자유가 열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만화가 기억나는데 그 만화에서 서로 막 막걸리를 마시다가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 내 자유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맞아내도 또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 나도 자유야. 내 맘이야. 그게 바로 이게 근대적인 자유라는 게 개성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예전에는 공통된 마을이다, 같은 가족이다, 같은 혈연이다, 지연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제 근대가 되니까 과학과 합리적 사고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과학화됐다, 주술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리돼 나가니까 자기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를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자아하고 계속 이 비대해진 자아끼리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서면 소설가 11장 마지막에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매너가 발달하면 좋은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매너가 없었지만 오히려 서로 간에 이제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었는데 자, 매너가 발달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서로 간의 교제가 온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스모 씨름할 때 삿발을 딱 쥐고 딱 서로 힘겨루기 할 때 겉으로는 아주 조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교살지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순간에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엎어지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랑 그런 식의 그게 정말 더 힘든 긴장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근대 개인은 겉으로야 서로 아주 온건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공동체 그거니까 물론 나도 이제 명령을 받지만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개입해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가 자유로운 만큼 남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 개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남이 나를 해치기 힘들지만 나도 남에게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깝깝하게 돼갖고 자아는 확장돼서 아주 부풀어 있는데 깝깝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핵가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가 이제 별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부딪히면 싸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결론은 부부도 별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부인일수록 개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일심동체라 갖고 같은 한 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개성이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 예전 사이는 예 아니요 말밖 그러니까 대답밖에 안 하고 뭐 반대가 없었는데 이제는 개성이 생기니까 부부 사이도 이제 별걸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냐? 인간의
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조론으로 가야 돼 빨리. 시대를 앞서갔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인 거예요. 결국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 나니 오히려 인간은 부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신경사에 걸린다. 자아가 너무 세지고 이 자아가 세진 자아가 세계와 연결돼야 되는데 맞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는 약간 마음의 수양 이런 게 조금 나와요.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이걸 안 그러면 신경사 극복하라. 그런 게 조금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알고 보니 그 뛰어난 천재 강개수는 결국 고향에서 고향 처녀와 결혼을 하고 네. 바로 그 부잣집 가네다에 따른 선생의 서생이었던 삼페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 무리 중에 한 명과 결혼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페이가 이제 맥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결혼하고 막 잘 결혼식 뻑적지근하게 할 거다. 네. 다 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술 마시고 축하하고 끝나는데 그 고양이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이게 참 유명한 대목인데 참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면 어딘지 슬픈 소리가 난다. 정말 무사태평해 보이는 저런 인간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그거 사실 맞겠죠. 이 사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꾸 그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끊임없는 경쟁과 이기려고 하고 그거는 내가 출세와 멀은 것 같아도 똑같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설설하게 지켜보다가 이제 사온 맥주를 자기도 한번 맛을 보자고 맥주를 마셔요. 고양이가요? 고양이가. 그 맥주를 마시다 보면 이게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풍덩 독에 빠진 거죠. 독에 빠진 거예요. 술독에? 네, 아니 술독 말고 그냥 물을 취하는 독에. 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해도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는 거죠. 결국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딱 유명해. 나는 죽는다. 죽어서 이 태평을 얻는다. 그냥 그러면서 자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끝나는 거죠. 진짜로? 네, 나는 죽는다. 죽어서 이 태평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는 거죠. 고양이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보면 결국은 자살로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대목이 이런 게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아니 억지를 부리려고 하니 고통스러운 거다. 소용없다 하면서 이제 그만두자. 될 대로 되라지. 더 이상 긁어대는 건 이제 싫다 하면서 세월을 잘라내고 천지를 분쇄하여 불가사의한 태평함으로 들어선다. 나는 죽는다. 죽어 이 태평함을 얻는다. 죽지 않으면 태평함을 얻을 수 없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 무슨 스스로 얘기지? 사고사를 자살로 위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 사실 이 나스메 소세키 소설은 기본적으로 우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삼각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삼각관계. 근데 결국 그것도 그렇죠. 근대적 개인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의 원천이 사실은 그 남녀 관계가 그 근본이거든요. 개인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연애 소설도 많이 있는데 항상 우울해요, 이 사람 소설은. 근데 여기서도 아주 이게 그나마 드물게 유쾌하지만 그 여기서도 아까 강게스가 뭐 목매달기 역학 나오고 메이테이가 나무를 지나가다가 목을 매달고 싶어졌다. 근데 목을 매달려고 했는데 목을 매달려고 했는데 약속이 생각나가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약속 지키려니까 사람이 안 왔더라 이거죠. 잘 됐다 얘가 목 매달려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누가 먼저 목을 매달아갖고 에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약간 이 죽음의 이미지가 좀 있죠. 있네. 또 이 사람이 워낙 햄릿의 그걸 좋아했는데 셰익스피어 햄릿. 특히나 좋아한 대목이 그 햄릿의 애인 오피리아가 그러니까 조각배 그 시체가 실려가지고 네. 물에 이제 흘러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물과 죽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참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이 자살이라는 형태로 이걸 빠지게 되겠죠. 오피리아도 자살하잖아.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 죽음의 이미지가 당시에 일본에서 그 후지무라 미사오라고 이 사람 제자였어요. 네. 나스메 소세키가 제1고등학교 네. 지금의 동경 제국대학 그 영어를 가르칠 때 그 제자가 일본의 유명한 개곤폭포 그 후지무라 미사오라는 일본 제1고 학생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센세이셔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입신 출세 제1고등학교 학생 되면 앞으로 출세길만 남아있는데 얘가 인간 세상에 불가사의함을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녀를 좋아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제 뛰내린 건데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최고의 엘리트가 그치. 고작 그런 문제 때문에 출세를 해야 되지 않냐.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박사가 교수가 돼야 되는데 왜 아니 무슨 고작 인간의 뭐 세상에 풀릴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왜 죽냐는데 이게 최초로 이제 일본에서 그 당시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게 바로 소스케의 또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고양이의 사망으로
끝을 맺는 거죠. 결국 이건 나중에 나중에 소세키가 산시로한 소설에서도 그 산시로한 촌놈이 이제 동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동경 올라오는 뭐 기차에서 어떤 선생을 만나요. 그 선생을 만나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하겠죠 이러니까 산시로라는 주인공에게 기차에서 만난 선생이 한마디 하거든요. 그럼 그러다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딱 하거든요. 실제 일본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45년. 그렇게 가다 결국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참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통해서 결국 고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본 사회가 결국 자멸하게 될 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암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근대라든지 개인이라는 것들 자본이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본의 근대, 일본의 어떤 지식인들은 도관에 빠진 고양이가 되어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할 길에 빠져들 것이다. 네. 라고 암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래서 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연대? 지금 우리 청년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때 한 100여 년 전에 일본 청년들과 비슷한 감정들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건물주에 대한 분노, 뭐 많은 대자본가에 대한 좀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을 텐데. 요 책을 좀 읽으시면서 어떻게 마음 먹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나중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동경 지금쯤 대학 교수의 안정적인 자리 그리고 일본 문부성에서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전업 작가의 길을 가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그 당시 센세이셔널을 했거든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영국 유학까지 갔던 엘리트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국가의 권위도 안 빌리고 조직의 일원도 되지 않고 오로지 내 스스로 자활의 길을 가겠다. 이 자활의 길을 가는 나에게 물론 자연은 공평하고 냉혹한 적이고 사회는 부정하고 인정이 있는 적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딱 선언하거든요. 그 자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자연은 공평하잖아요. 덥고 태풍 오고 이럴 때 부자는 피해가고 가난한 자는 안 피해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다 공평하지만 냉혹하잖아요. 근데 사회라는 것은 아주 부조리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사회는 한 번씩 인정도 베풀어주는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은 이런 자연과 사회라는 이 두 가지 적을 상대하면서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런 이야기를 나는 야심가다. 교수나 박사는 결국 100년도 못 간다. 근데 나는 내 소설 작품 이름 하나로 나는 100대를 한번 겨뤄보겠다. 100대를 가겠다. 이런 딱 자기. 그래서 나는 정말 야심가다. 이 정도 이제 자기 선을 딱 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나 보다. 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제일 내세우는 거는 결국 문명이라는 거는 인간을 고립시킨다.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배부 말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을 사치는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독을 깨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본의 국민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몸은 고양이야. 이 몸은 고양이야. 이 책 저희가 좀 읽어봤고 어떻게 좀 고양이 좋아하고 일본 좋아하는 우리 정민영. 고양이는 안 좋아해. 고양이 안 일본만 좋아해? 좋아해요. 네, 전 그래요? 동물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를 싫어해요. 딱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니 안 좋아요 고양이. 그래. 네. 되게 무서워요 그런 거. 의외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싫어해요. 개도 싫어하고 고양이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 뭔가 만지는 걸 싫어해요. 막 그러니까 벌레 만진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그래요? 남자 만지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많이 만지는. 어쨌든 네. 근데 되게 궁금했던 책이긴 했거든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네. 그 약간 무슨 책인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 나스메 소세키 소설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조금 더 근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뒤처지는가를 보시려면 도련님이라는 소설을 보시고 그리고 좀 나스메 소세키가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은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마음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스메 소세키 소설이 1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문체가 아직도 세련돼요. 지금 읽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말씀대로 참 막스 베버하고 비슷하다. 물론 강상준 교수님이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막스 베버처럼 이게 정말 근대가 시작되는데 이미 근대를 꿰뚫어 버린 사람. 2명 다 똑같이 정신질환 앓았고 정신병원에 좀 그러니까 고생을 했고 네. 참 그런 고민 속에서 네. 결국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죠. 자,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리다. 저희가 46번째 책으로 한번 읽어봤고요. 네. 아마 재미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또 아주 재밌는 또 의미 있는 책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